지금 전 세계 좀 이슈인 게 있어요.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이런 화학물질, 간독성이니 콜레스테롤 수치 영향을 준다든지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노출되는 경로의 압도적 1위는 식품, 먹는 거다. 오염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 암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전이 가능성 높이고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좀 불가피할 때 먹어야죠. 네, 이번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좀 이슈인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이런 화학물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과불화 화합물, 영어로는 이제 줄여서 PFAS, PFAS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쉽게. 이 PFAS라는 화학물질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게 한 가지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무려 등록된 것만 4,000종이 넘어요.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길래 등록된 것만 4,000종일까요? 정말 많이 써요, 여기저기. 당장 여러분들 방수 의류 있죠? 방수 의류. 가죽, 소파 이런 데도 쓰이고 이게 방수 능력도 되게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제품 성질이 되게 또 안정해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 좋은 제품이 최고인 거죠, 사실은. 가끔 우리가 어떤 제품인데 막 쉽게 달아버리면 싫잖아요, 사실은. 그럼 괜히 그 제품 실력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불화물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전자제품에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생산을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럼 그게 당연히 폐수 형태로 강과 바닥에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 들어가서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길래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작년에 2024년도에 적어도 먹는 물에서는 이 과불화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까다롭게 하겠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까다로우면 유럽도 어떤 제품 만들어 팔 때 이런 PFAS 관련 기준 못 지키면 수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도대체 PFAS가 뭐길래,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체내에 머물러요. 오래 머물러서 문제입니다. 과불화물 중에서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PFOS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은 양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약 5년이 걸려요. 정확히 5.3년이다 약. 아무튼 대략 약 5년이 걸리는데 그 또 절반 줄었는데 5년 걸려요. 또 절반 줄었는데 5년 걸려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먹죠. 그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다양한 게 간독성이니 콜레스테롤 수치 영향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고요. 암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과불화물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종류만 4,000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명한 거 2개만 신경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 2개만 신경 써요. PFOA, PFOS만 신경 쓰고 있고, 얘만 기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얼만큼 관찰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성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언제 이거 노출되냐 이거죠.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냥 검사하면 나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될까요? 정부에서 그냥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경로의 압도적 1위는 식품, 먹는 거다. 그럼 먹는 걸 조사해 봤어요. 크게 4종류가 있잖아요. 식품의 종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 4가지를 조사해 봤더니 오염도가 압도적으로 수산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놀랄 건 없죠,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과불화물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쌓이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에서 과불화물이 높게 나오는 건 이상할 게 없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불화물이 그러면 대한민국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랑 유럽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결국은 다 순환해서 똑같아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일단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 서식하는 데서, 근데 그 육지가 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서 배출하는 거에 가까이 있는 수산물일수록 검사해보면 높게 나와요. 이 팩트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그 배출된 게 희석되니까 다 똑같아지겠지만 육지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인 육지 근처에 있을수록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 수산물 자체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사실은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수산물 섭취량은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일같이 왕창 드시는 것보다는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은 뭐냐면 방법은 좀 있습니다.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줄이면 돼.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노출량 줄이는 방법은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팔팔 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탕이다, 동태탕이다, 그럼 끓이잖아요. 그럼 생선에서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가끔 내장까지 먹는 것도 생선도 있잖아요. 근데 내장 먹지 말고 그런 그냥 살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그것만 들이셔도 노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절대라는 말보다는 사실 절대라는 말은 사실 지키기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좀 줄이자. 약간 그렇게 권하는 편인데요. 이거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평소에도. 텀블러 좀 들고 다니는 습관 들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페트 생수에 너무 이제 의존도 높은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페트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과량 안 먹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불가피할 때 먹어야죠. 일단은 대표적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PS 플라스틱이 또 은연중에 여기저기 많이 쓰이거든요. 또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만두 포장 용기. 만두 포장하면 항상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 해주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사발면, 약간 그 흰색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진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PS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런 음식들을 그런 PS 용기에 딱 포장할 때 은연중에 마찰이 일어나요. 게다가 뜨거운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PS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먹는 게 좋다 말씀드리냐면 PS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 실험인 결과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생쥐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많이 먹었을 때 실제 위에서 암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 가능성 높이고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까지도 밝혀냈어요, 연구진들이. 모든 유해성은 노출 횟수와 노출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횟수와 노출량만 줄이면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위험하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면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가서 드시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 별도 용기에 담아 오시거나 정말 포장을 해야 된다면 그 플라스틱에 직접 음식이 닿지 않고 뭘 바닥에 좀 깐 다음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포장해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랩, 포장용 랩 있잖아요. 랩. 보통 가정용 랩은 PE를 써요. PE,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끔 그러세요. 플라스틱이니까 뭔가 뜨거운 거 닿으면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닐까? 유해 화학물질 나오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전자레인지예요. 음식에 랩이 딱 닿았어요. 그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 연구진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돌렸더니 그 상태에서 랩을 뜯었어요. 뜯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을 특수 전자미용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되게 심하게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안 들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랩을 그냥 감싸는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평소에는. 근데 그걸 감싸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돌리시더라도 접촉 안 하면 돼요. 어떤 사기 그릇이 있고 랩으로 감쌌어요. 음식이 직접 닿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그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장수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걸 뭐 평생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또 이제 장수도 장수인데 또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100세까지 제가 많이 100세까지 살았는데 한 70세부터는 거의 그냥 병상에 누워만 있으면 사실은 또 행복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수명도 요새 뭐 이슈라고 하잖아요. 또 화학자 입장에서 장수와 이제 건강히 사는 비결에 대해서 화학 물질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구독자님들 아마 지겹게 들어오신 얘기가 있을 텐데요. 소식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시가 됐지만 아주 명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 찾고 있었거든요. 일단 단적인 예로 오키나 장수촌 들어보셨죠? 오키나 장수분들 되게 오래 사신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명성 가이던 시기에 그 분들의 보면 정말 뭐 건강히 오래 사시니까 뭐 100세 이상 뭐 흔했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게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도대체 뭐가 비결일까? 막 조사를 했더니 별게 없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결론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계속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봤더니 공통점들이 있더라. 고기를 먹되 적게 먹고 삶아 먹더라. 채식 위주더라. 그냥 정갈한 음식들 비율이 높더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식. 다들 적게 먹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했죠, 이제.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의 결정판이 작년에 나옵니다. 작년 말에 네이처지에 엄청난 방대한 연구가 실립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저도 읽으면서 감탄했는데요. 정말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밝혀내냐면요. 실험했더니 실제로 소식을 한 거예요.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칼로리 제한해서 소식을 시켜봤더니 정말로 이런 동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토콜산.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AMPK 효소, 이 효소가 활성화되더라. 이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속에서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항염증 반응, 뭐 에너지 균형도 맞춰주고 대사 개선이 일어나고 체내에서 너무 많은 좋은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 연구진이 밝혀내서 이렇게 공표하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럼 연구진이 그런 거예요.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는 체내에서 리토콜산을 못 만들어요. 그럼 초파리에다가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해 본 거예요. 되게 놀라운 실험이잖아요.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애한테 리토콜산 주입했더니 실제로 체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더니 실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충격적인 너무 놀라운 결과가 최초로 밝혀집니다. 물론 이게 아직 동물 실험 결과고 사람 결과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의료업계 사람이라면 임상실험까지 거친 다음에 명확히 드러나면 이거를 전문의약품식이든 영양제식이든 이런 식으로 전 출시될 날이 온다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걸 이 연구진이 밝혀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서 리토콜산을 주입하지 않아도 소식만 해도 체내에서 혈중 리토콜산 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연구진이 밝혔잖아요. 그냥 소식만 스캔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소식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결론은 공통적인 의견들은 뭐냐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숟가락 놓는 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정도 먹겠다 정했으면 그거 먹고 놓는 거죠. 근데 먹다가 이제 배불러 이제는 그만해야지 너무 끝났나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원래 미리 숟가락 놔도 포만감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무조건 소식했을 때 기본적으로 혈중 리토콜산 농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게 밝혀진 만큼 어떤 그런 특정 음료수로 그런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평소에 소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지식의 맛 구독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꼭 유익하셨다면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셔서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채소, 과일 관련해서 잔류농약이 이슈인 건 팩트고요. 일단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농약은 쓰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런데죠. 그래도 이왕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게 나중에 들어갔을 때 복합 독성이라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량이 나중에 또 어떻게 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방법도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단지 단간호선 효과 별로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문지르셔야 된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채소, 과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잔류농약이긴 합니다. 사실은 잔류농약이 이슈인 건 팩트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약 쓰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일단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농약은 쓰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당연히 허용된 것만 써야 되고요. 당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정해놔서 특정 기준치를 못 넘게 다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마트나 데서 구매하시면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들은 사실은 다 기준치, 정과적인 기준치 이하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런데죠. 그래도 이왕이면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게 나중에 들어왔을 때 복합 독성이라든지 또 추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량이 나중에 또 어떻게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엄격하게 계속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옛날에 막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지금 보면 황당한 기준치도 많아요. 어떻게 그땐 저렇게 되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약을 먹으러 만든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척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수많은 세척법들이 막 나와 있어요. 사실은 나와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100%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침투 다 돼버린 건데 그걸 어떻게 빼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빼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저감은 해야 되겠죠. 그게 팩트입니다. 네. 이미 어차피 기준치 이하로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한 닦아서 이렇게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다들 조금씩 다 효과는 있고요. 일단 그래도 이게 문지를 때 그냥 대충 문지르시는 것보다 제대로 조금 그래도 수차례 여러 차례 좀 문지러 주시는 게 실제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래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정 안 되시면 밀가루라도 풀어서 좀 이게 닦으시는 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 먹는 거예요. 사실 유기농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유기농 인증받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떤 것도 쓰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쓰지 않고 키워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유기농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농약이나 어떤 화학 비료도 쓰지 않고 키운다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생산량도 적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최대한 세척하고 먹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래도 저감해서 먹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과일 야채 세척제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발을 해서 농약도 저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세척 효과도 나고 아마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에는 그래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제가 이제 추천하고 그냥 집에 있는 그 볼에다가 물을 풀고 그 다음에 물가를 풀었을 때 약간 그래도 하얗게 뿌얘지는 정도로 약간 충분히 푼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넣고 단지 담가놓아서 효과 별로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문지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저감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식초, 베이킹소다 다 효과는 있습니다. 저감된 효과가 있긴 한데 그 껍질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 혹시 다시 용출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밀가루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서요. 뭐 일일이 열거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식물성 음식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알려졌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항상 그 채식 옹호론자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채식주의라는 게 이거잖아요. 100% 채식만 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 뭐 비건이라고도 하는데 전 절대로 뭐 그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당장 우리가 치아만 봐도 그렇죠. 우리 치아를 보면 뭐가 있죠? 송곳니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육식동물들은 100% 송곳니만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평니만 있죠. 근데 인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송곳니가 있긴 있어요. 그죠? 전체는 평니지만 송곳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인간도 주로 채식을 했지만 가끔씩 육식을 섞는 그런 식습관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죠. 우리 치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극단적 채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음식에서 채식 비율이 식물성 음식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치거든요. 단적인 예로 옛날 지중해 식단이 한때 유행했던 거 알고 계시죠? 지중해식 뭐 식단이 뭐 거기 분들이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오래 산다더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야. 지중해 식단이 도대체 뭘까? 그것도 봤더니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심플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식물성 비중이 높았어요. 주로 고기를 먹긴 먹지만 그 양이 좀 적었고 전체 식물성 음식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약간 좀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올리브유를 좀 즐기니까 또 올리브를 좀 즐기니까 지중해식의 핵심은 또 올리브유였어?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성 음식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음식 핵심이 야채, 과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 특히 채소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식물성 음식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실제로 뭐 코호트 조사를 해봐도 실제 그런 음식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덜 걸리고 성인병도 잘 안 걸리고 이런 게 이미 증명됐거든요. 도대체 그럼 식물성 음식이 뭔데? 라고 이제 이런 의심을 품잖아요. 그럼 분석을 해봤어요. 화학하는 사람이나 식품 영양학자들이 분석해봤더니 또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 안에 식물성 음식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플라보노이드 하면 다들 또 생각하시는 게 왠지 단일 성분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5,000종이 넘습니다. 5,000종입니다. 종류만 5,000종이라는 뜻이 엄청나죠.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 정도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점점 분석 기술 점점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극미량 존재한까지 다 밝혀지게 되면 전 나중 되면 10년 지나면 제가 다음에 이런 프로 나와서 지식의 맛에 나와서 지금 밝혀진 게 6,000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날도 옵니다. 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플라보노이드가 식물성이 많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체내에서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게 이미 더 명확히 밝혀졌고요. 또 이런 섭취량이 많을수록 실제 암에 덜 걸린다라고 하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식물성 음식 많이 먹으라 또 채식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반성하게 됐는데요. 그 네이처 자미지가 있는데요. 거기 올해 2025년 올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들 플라보노이드 뭐 식물성 음식 많이 먹으라는 건 다 아는데 얼만큼 다양하게 먹는지에 대한 효과는 연구된 바가 없다.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연구진이 연구를 합니다. 했더니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많은 사람과 실험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먹는 사람을 Q5라고 놓고 적게 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을 Q1이라고 봤을 때 두 그룹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양을 먹어도 단순히 다양하게 먹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근 양배추 좋다고 그만 왕창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섭취량을 또 계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근 뭐 어떤 날은 당근 양배추 아침에 먹고 어떤 날은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뭐 무슨 토마토 뭐 이렇게 최대한 골고루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은 똑같았지만 다양성만 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하게만 다양하게 먹었는데도 여러 효과들이 나타나요.
뭐 암 발생률부터 시작해서 뭐 당뇨 가능성, 뭐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더 낮아지더라 이거죠. 이거 엄청난 결과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종류만 다르게 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총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연구진이 총량도 분석했어요. 다시 중간 정도 뭐 한 하루에 한 500mg 정도 플라보노이드 먹는 그룹과 좀 더 고용량 먹는 사람과 또 비교해 보니까 많이 먹을수록 실제로 또 역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심지어 신경 질환까지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 연구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영양학적으로 볼 때 자꾸 전체 섭취량만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건강검진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설문조사 적잖아요. 설문지. 담배 피십니까? 술은 얼마나 하십니까? 뭐 채소 섭취, 하루에 채소 몇 번 먹어요? 뭐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만 체크하지 다양성을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다양성을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결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 이젠 다양성까지 볼 때가 됐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다양하게 먹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각 식물성 음식마다 당근이면 당근, 레몬이면 레몬, 귤이면 귤,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양배추, 상추 각각마다 존재하는 플라보노의 종류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다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5천 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물성에는 또 3, 4식이 어떤 게 존재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더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라보노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25년에 밝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성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 이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끔 어떤 분이 나와서 슈퍼푸드입니다 해서 뭐 하루에 이거 아침에 이거 드시면 뭐가 됩니다 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실제로 뭐 당근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면 당근 먹었더니 실제 변화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뭐 요일별로 색깔별로 먹어라. 뭐 월요일 날은 뭐 빨간색 위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 노란색 위주로 먹어, 뭐 오렌지 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건 그 뜻이 뭐냐면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색깔별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최초로 밝혀진 게 2025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앞선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골고루 그리고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정말 막 먹어서 좋은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식을 기반으로 하시되 근데 그 식단 중에서 대부분은 식물성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 식물성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서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고온에서 기름을 두르고 채소 같은 거 막 볶아 먹는 거 많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더 먹는 게 편하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처럼 하시면 좋고 그냥 열을 가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열을 가하는 게 좋은 거는 열을 가할 때는 가급적이면 데치는 거죠.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는 그런 식습관이 화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섭취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생이나 아니면 데치는 수준 훨씬 더 건강한 식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자몽, 양배추, 상추, 뭐 깻잎 다 좋습니다. 다 각각마다 존재하는 플라보노 종류도 다 다르고요. 그런 고른 섭취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뭐 사과의 효과, 뭐 오렌지 효과, 뭐 당근의 효과, 양배추 효과 그런 연구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좋은 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 있어요. 다 블루베리 효과가 다 증명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마트를 가서 장을 보면 또는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주문하잖아요. 그럼 보통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르는 것만 골라요. 그래도 즐겨 먹는 채소 과일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이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만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트 가서도 맨날 고르는 것만 집는다는 거죠.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상추를 골랐다 해도 그 다음 날 깻잎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무려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유통되었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럼 우리 가정주부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집에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로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제 오일별 사용 방법, 어느 식용유 쓰면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을 때 식물성 오일에 좋은 성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단적인 예로 올리브유만 봐도요. 뭐 그 안에 뭐 올레산, 올레익 엑시드라고 하는데 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드시는 겁니다. 식물성 오일을 그냥 드시는 거예요. 드레싱 용도로 드신다면 여러분 올리브유도 좋은 거고요. 포도씨유도 좋은 거고 해바라기 씨유, 아보카도유 다 좋은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레싱 용도로 드신다면 최고의 오일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싱 용도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요새 뭐 이런 것도 유행하더라고요. 올리브유에다가 레몬을 좀 즙을 짜서 먹어요. 뭐 이렇게 좋은 식습관이에요.
근데 뭐 앞서 나온 연구 결과기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레몬 하셨으면 그 다음날은 다른 즙을 넣어서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루에 한 잔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참고로 해봤는데 되게 약간 개운해지는 느낌? 덜 피곤하고 약간 그런 효과 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중해 식습관이 딱 그거였거든요. 올리브 그냥 과육채로 먹거나 올리브유로 먹는 거죠. 드레싱 정도로. 실제 샐러드 많이 먹더라고요 지중해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기름을 이렇게 먹고 어떤 이를 이렇게 먹고 이런 사실 이런 설명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김 요리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써야 될까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그래도 발연점 높은 기름을 쓰셔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연점 높은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씨유와 아보카도유 이게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튀김용에는 가급적 그 두 개 쓰는 게 그나마 낫다. 그래도 역시 사용 시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 불도 좀 약하게 하시고 최소한으로 정말 서서히 좀 가야 되게끔 불도 좀 약불로 하시고 아무튼 조리 시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기름 관련된 거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뭐 워낙 뭐 미량이고 또 정부에서도 뭐 그 정도 양 가지고 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참기름 우리가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진 않잖아요. 잠깐 막 버무린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는 뭐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식약처에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농약 중에서 이제 제초제로 많이 쓰이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좀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최근에. 제초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제초제 써야지만 딱 경작지가 딱 확보가 된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고로 굉장히 관대해요. 왜 관대하냐면 미국은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뭐 축산업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헬기를 뿌려요 농약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칙칙칙하지 않고 워낙 넓은 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헬기로 쫙 살포하는 게 기본입니다. 사람이 못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대하겠죠. 농약에 대해서 기준이 아주 관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기준치 뭐 몇백 배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글리포세이트 농약에 대해서 당연히 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하고 있어요. 기준치를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었죠. 2025년 7월 초까지 관리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건 하고 있었는데 수입산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밝혀집니다. 우리나라 기준치의 여러 배의 제초제가 검출이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식약처에 알렸더니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수입되는 거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유통됐던 것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대로 유통됐다는 게 이제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과학적 그거로 추정을 해보면 내년 2월 정도까지 되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생산돼서 팔려나갈 걸로 보이고 그 이후 되면 이제 뭐 새로운 참깨들 이제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입산에 대해서도 이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다 이제 검사할 거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것들만 돌아다니겠죠. 예, 그러면 그때 되면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내년 2월 이후 이전까지는 좀 가급적이면 국내산 원료가 된 참깨로 된 참기름을 드시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글리포세이트를 왜 정부가 관리하냐면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됐을 때 유전 독성, 생식 독성들이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암과는 상관 아직은 뭐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일단은 사실 위험한 건 없어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지 거꾸로 사용법만 잘 지키면 위험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주방에서 칼 쓰시잖아요. 근데 위험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쓰시잖아요. 딱 그겁니다. 사용법만 잘 지키면 모든 게 다 유용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일단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많이 쓰시면서도 한편 또 불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역시 플라스틱이니까 아유 당연히 뭐 거기 뜨거운 거 닿으면 환경 호르몬 나오겠지 뭐 유해화학 물질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질문도 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는 집에서 쓰시는 용기들 대부분 다 한번 보시면 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PP 또는 PG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음식들을 담아서는 또 일반적인 음식의 온도에서는 여러분들 뭐 유해물질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환경 호르몬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 나옵니다. 가끔 어떤 데서 뭐 해외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해외에서 제품 사례인 거고 우리 제품에서는 제가 뭐 여러 제품과 테스트해봤는데도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신경 써야 되죠. 미세 플라스틱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게 처음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 뭐 딱딱했던 것 같은데 살짝 또 잘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느낌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좀 조직이 끊어진 게 있어요. 다만 잘 안 끊어져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플라스틱도 우리가 자연에 배출되면 잘 안 썩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썩긴 썩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영원히 존재하는 소재는 또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 끊어진 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 음식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 같은 게 일어나면서 좀 떨어지는 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환경을 생각하신다고 너무 오래 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재활용 잘 하시고 분리수거 잘 하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제 팁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맨날 평소에 담는 음식도 다르잖아요. 눈에 띄게 흠집이 많아진다 느낄 때면 그때는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다이소나 이런 매장 가도 워낙 싸게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냥 편하게 구매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하자.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스테인리스 용기는 일단 안전한 소재입니다. 스테인리스를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음식물이 잔여물이 좀 많이 남아있다든지 그러니까 세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이게 부식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집집마다 의외로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붉은색 뭔가 뭐 보이는 것 같더라. 붉은색 같은 게 보면 닦아도 안 닦이고 뭔가 이상하더라. 그거 약간 부식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식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부식되면 그때부터 음식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로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식되는 어떤 그런 징후가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1, 2년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세척을 일단 잘하자는 거죠. 처음에 세척 잘하고 확실히 건조 잘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수명이 늘어나요. 그럼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 뭐 10년도 쓸 수 있어요. 폼에 잘 껴요, 음식물이 사실. 미세한 음식물들이. 눈에 잘 안 보이죠? 네,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제거만 잘 해주고 해주시면 사실은 수명 되 늘릴 수가 있죠.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프라이팬이 요새는 스테인리스 기반의 프라이팬이 많아요. 근데 코팅 벗겨졌을 때 역시 스테인리스 노출되는데 잘못 관리하면 부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런 게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 프라이팬이면 눈에 띄게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팬에 뭐 기름 두르고 거기다 막 볶고 지지고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죠. 튀김 음식도 많이 먹고요. 근데 그냥 단적인 사례만 봐도 오키나와 장수소문들을 봐도 그렇고 지중해 거기에 이제 건강하다는 분들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들이 나와요. 딱 보면 기본적으로 소식이 기본이고 식물성 음식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튀긴 음식 비중은 거의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중해 식단의 하나 일면만 보고 저 사람들 올리브 많이 먹네? 그럼 올리브유를 지지고 볶는데 많이 써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중해 분들은 올리브를요 과즙으로 먹는 거 많아요. 아니면 그냥 올리브유를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올리브를 안 먹고 어떻게 먹죠? 지지고 볶는 데 쓰죠. 올리브가 몸에 좋대,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면서 지지고 볶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까 화학학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요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그런 요리법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요리하는 사람 측면, 두 번째 그걸 먹는 사람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먼저 그런 거를 잘 지지고 볶고 튀기면 요리하는 사람이 일단 1차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뭐냐면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이 공기로 날아가게 되는데 미세한 이제 기름 입자 이런 유증기 같은 것들 막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프라이팬 표면 온도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뭐 가스레인지든 뭐 전기레인지 쓰든 뭐 표면이 200도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지고 볶다 보면 역시 분해 생성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분해 생성물들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걸 들이마셔요. 아유 그거 뭐 다 들이마시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게 최근 올해 나온 조사입니다. 급식 종사자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를 조사를 봤더니 당의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거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연령대가 다양한데 무려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급식 종사자분들이에요.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 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환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그걸 굉장히 다 들이마시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기름.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 공중 날아가는 것들이 점점 요리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라고 해요. 급식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가정 주부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집에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그런 요리를 하신다면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후드 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후드 키면 우리 거 후드 성능 좋아 라고 하면 후드 키면 100% 다 빨아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날아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옆에 창문 하나 여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하나 열고 나머지 하나 뭔가 하나 여셔야 돼요.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그런 유해물질 농도가 확 저감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어요. 실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 한번 틀어놔도 막 요란하게 소리 나잖아요. 단순히 수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수분 날아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런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리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지고 볶고 튀기는 요리는 사실은 집에서는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정갈한 음식. 열을 가한다면 데치는 수준. 아니면 그냥 팔팔 끓이는 정도. 물 기반으로 끓이잖아요. 막 그 정도. 그런 음식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측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리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먹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실제 그런 고온에서 표면이 200도 이상 높은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어떤 식용유든
그 안에서 산화되는 부분이 생겨요. 분해되는 애들도 생겨요. 화학 구조가 바뀐 애들도 생겨요. 바뀌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 애들도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고온에서 오랫동안 노출시키는 건 바람직한 식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많이 먹을수록 실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막 하는데 거기에서 뭐 탄수화물이 비중이 높은 음식을 막 튀겼어요. 막. 그럼 또 뭐가 발생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이랑 같은 것들이 같이 있을 때 120도 이상에 노출되면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국제암 용소 기준으로 2A 등급일 정도로 높아요. 동물한테서 확실히 암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된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형성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평소에 뭐 소량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아크릴아마이드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기 볶고 막 그런 튀기는 게 음식 비중을 낮추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튀긴 음식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기 위한 10계명 중에 하면 튀긴 음식 적게 먹으라는 얘기는 다 들어가요. 빠짐없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정갈한 음식이 답이다. 저 역시 사실 튀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알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게 막 너무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먹지는 않고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 저도 정갈한 음식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떤 음식 관련된 섭취법 그리고 어떤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식습관, 생활습관 영위하시면서 어떤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